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가야.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손에 쥔 도끼를 그대로 놓칠 뻔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고 사방은 온통 하얗게 지워진 듯 고요했는데 그 고요함을 뚫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귓가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대본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뭘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늘 궁금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폐역찬 봉수로 아래에서 혼자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땔감이 떨어지면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봉수로는 이미 불에 탄 지 오래였습니다. 석가래는 반쯤 내려앉았고 기둥은 숯처럼 검게 그을린 채 겨우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털을 꺼렸습니다. 불이 난 날 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지 말하는 이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곳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날 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땔감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그곳이었고, 저는 추위 앞에서 두려움을 잠시 접어두는 법을 이미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린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분명히 폐봉수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도끼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였을 거라고 눈보라가 석가래 틈 사이를 지나며 그런 소리를 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들려왔을 때 저는 그게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사람 이름을 부르듯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발이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발이 먼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을린 문지방을 넘자마자 차가운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제 냄새,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무언가 비릿한 것이 섞인 냄새. 눈을 찡그리며 안을 들여다보는데 바닥에 뭔가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자국이었습니다. 피인지 먹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것만큼은 지워지지 않은 채 바닥 널빤지 위를 길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손바닥 너비쯤 되는 자국이 안쪽 벽 방향으로 이어졌고 저는 숨을 참으며 그 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끝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짐승털 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웅크린 채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눈동자였습니다. 작고 둥글고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아직 발도 제대로 여물지 않은 손바닥 두 뼘쯤 될까 싶은 작은 것이 불에 그을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는 은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울이었습니다.
그을음이 묻어 빛을 잃었지만 형태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방울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울에 새겨진 문양, 꽃잎 3장이 서로 맞닿은 듯한 그 문양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유품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 낡은 보자기 하나와 그 안에 곱게 접혀 있던 작은 놀이개 하나뿐이었습니다. 놀이개에 달린 은빛 장식, 바로 그 장식에 새겨진 문양과 눈앞의 방울에 새겨진 것이 한치의 다름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도 아니었고 으르렁거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2가지 경우뿐이라고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그 짐승이 사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나. 그 새끼 호랑이는 분명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손등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물리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코였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으르렁거림도 아니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저도 숨이 풀렸습니다. 눈보라는 계속 몰아쳤고 봉수루는 여전히 차가웠고 바닥의 검은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좀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의 체온이 손바닥 위에 느껴지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울이 이 자리에, 이 밤에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펜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끼 호랑이를 두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작은 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루에 쓸만한 천 조각이 없어서 입고 있던 솜저고리 안으로 들여 안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몸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봉수루에서 나온 짐승이라 하면 즉시 포수를 부를 것이고 호랑이 새끼라면 더더욱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밤, 이 눈보라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제가 다시 그 차가움 속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것을 품 안에 꼭 안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창을 닫고 불을 피웠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제가 내려놓자 잠시 주위를 맞더니 불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 다시 웅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작은 것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다친 데는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조금 긁혀 있었고 그름이 털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적신 헝겊으로 천천히 닦아 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뜬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은방울은 그대로 목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빼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고 불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저는 새끼 호랑이 곁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아,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두 눈을 크게 뜨거라.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늘 곁에 있는 것들이 있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불가에 웅크린 작은 호랑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조금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의 문양과 똑같은 것을 달고 제가 장작을 패던 그 자리에 나타난 이 작은 것이 우연인지 인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새끼 호랑이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월령유엘링, 달빛 아래 울리는 방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니 그 작은 것이 귀를 쫑긋 세우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름을 알아듣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깊이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봉수루가 나왔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무언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뛰어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어머니의 뒷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꿈이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깨어보니 월령이 제 발치에 바짝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키울 수 있는가? 들킬 것인가? 위험하지 않은가? 머릿속에서 질문이 쉬지 않고 이어졌지만 결국 저는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쫓을 수 없다는 것. 그 눈빛을 보고 나서, 그 은방울 문양을 보고 나서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오른 그 밤을 겪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월령은 그날 이후 제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월령을 폐마구간에 숨긴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 안에 두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고 저희 집 앞길은 물을 기르러 오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쳤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내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월령을 낡은 삼배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끼를 골라 역참 뒤편 폐마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폐마 구간은
봉수루 화재 이후 쓸모를 잃은 곳이었습니다. 지붕 한쪽이 내려앉았고 여물통은 뒤집혀 썩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진 곳처럼 보일수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쪽 집더미 아래를 정리해 작은 자리를 만들었고 월령을 그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월령은 낯선 곳이 불안한지 코를 연신 킁킁거리다가 결국 집 위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서는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먹이도 문제였고 들킬까봐 마음을 졸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짓눌렀던 건 은방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과 똑같은 문양. 그것이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매가 떠올랐습니다. 설매는 혼자 산을 돌며 약초를 캐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쯤 많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마을 사람들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속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고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가끔 설매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설매는 마을 외곽 언덕 아래 작은 초가에 살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건 해가 중천에 뜬 시각이었는데도 그는 이미 돌아와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설매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봉수루에서 새끼 호랑이를 발견한 것, 폐마 구간에 숨겨둔 것, 그리고 그 목에 달린 은방울이 어머니의 유품과 같은 문양이라는 것까지. 설매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 줄기를 가지런히 고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방울 이야기가 나오자 손이 멎었습니다. 직접 보여주시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매를 폐마구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월령은 우리가 들어서자 집 위에서 몸을 일으켰고 설매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설매는 월령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달린 방울을 손끝으로 가만히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설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람 손에 있어선 안 되는 물건이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설매는 방울에서 손을 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시간이 필요하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매는 그 말을 남기고 마구간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봉수루 패터의 재앙을 부르는 짐승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처음 낸 게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미 마을 구석구석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밤에 짐승 울음을 들었다느니, 봉수루 쪽에서 불빛을 봤다느니,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느니. 그리고 그 소문의 뒤에는 언제나 조태겸의 이름이 따라 붙었습니다. 조태겸은 이 고을에서 가장 세력이 큰 토호였습니다. 역참이 제 기능을 하던 시절부터 그 주변의 이권을 손에 쥐어온 집안이었고, 역참이 불에 탄 이후에도 그 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역참터 아래에 왕실의 비밀 장부가 묻혀 있을지 모른다고. 그 짐승이 바로 그것을 지키는 재앙의 존재라고.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조태겸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역참터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러 털을 뒤지고 털을 뒤지다 보면 그 아래 무엇이 있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제 손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화살은 곧장 저를 향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구간으로 몰래 다시 찾아갔습니다. 월령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상태를 살피고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월령이 바닥 한쪽을 긁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짐승이 낯선 곳에서 바닥을 긁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힘껏 쉬지 않고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긁어냈습니다. 월령아, 그만. 작게 불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들은 게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깊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거의 필사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월령이 긁는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널빤지였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그 틈 사이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판자가 약간 들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틈에 끼우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판자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흙을 파낸 자리에 천으로 쌓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색이었을 테지만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고 가장자리가 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아직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붉었습니다. 혈서였습니다. 월령이 제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긁기를 멈추고 마치 이제 다 됐다는 듯이 은방울이 작게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작아서 귀로 듣는다기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읽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촛불 하나 없는 어두운 마구간에서 월령의 체온만 곁에 느끼며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울었습니다. 조태겸의 소문이 마을을 덮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포수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고, 누군가는 봉수로 털을 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혈서의 첫 줄은 짧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것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없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고 급하게 눌러 쓴 글씨였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장터 외상장부에 이름을 적어 주시던 그 손씨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소매로 눈을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혈서에는 역참에 불이 나던 날 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참 안쪽 방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숨어 있었고, 그 아이 곁에는 왕실 문서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와 문서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불이 번지는 방향을 거짓으로 알려 역참을 지키던 사람들의 눈을 돌렸다고, 그 틈에 아이를 안고 뒷길로 빠져나왔다고, 그리고 그 뒷길 끝 마구간 바닥 아래에 문서를 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불을 낸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고, 그 목적은 역참 안에 보관된 장부를 없애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 배후에 조태겸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어머니는 피로 썼습니다. 조태겸의 집안이 왕실 물자를 중간에서 빼돌려 온 수년간의 기록이 그 장부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역참 전체를 불태웠다고. 어머니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혈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서서히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왜 아무도 그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왜 역참 화재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는지,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퍼즐이 완성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월령이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발을 내려다보다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터 입구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 낡은 포승줄을 찬 차림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떠돌이 포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발을 멈추었습니다. 조태겸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태겸은 강무진이라는 포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일대에서 이름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조태겸은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짐승만 잡아오면 은전 10냥이요. 그날 오후부터 봉수루 주변이 봉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의 사람들이 역참터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폐마 구간 쪽으로 향하는 샛길에도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월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먹이를 가져다 줘야 할 시간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구간 근처를 맴돌며 틈을 노렸습니다.
그러다 연막 냄새를 맡은 건 해가 거의 다 졌을 무렵이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봉수루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짐승을 몰아내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마른 풀과 젖은 나무를 섞어 태우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포위망 한쪽이 연기 쪽으로 쏠린 틈을 타 마구간 뒷벽 쪽으로 몸을 낮춰 달렸습니다. 마구간 안으로 들어서자 월령이 구석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이미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월령을 안아들었습니다. 나야, 괜찮아. 속삭이듯 말하면서도 저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앞문은 포수들이 막고 있었고 뒷벽은 흙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저는 마구간 바닥을 훑었습니다. 예전에 물이 고였던 자국이 한쪽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배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짚을 걷어내고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한쪽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판자를 드러내자 좁은 구멍이 나왔습니다. 지하 배수로였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 막혀있던 물길의 냄새였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월령을 먼저 내려보내고 혈서를 품 안에 단단히 넣은 뒤 몸을 구겼습니다. 배수로는 좁았습니다. 어깨가 양쪽 벽에 닿았고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가다시피 나아갔습니다. 월령은 저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막힘없이 나아가는 것이 이 길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축축하고 막힌 냄새에서 차갑고 열린 냄새로 배수로가 끝나는 곳에 작은 동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지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월령은 이미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벽을 보았습니다.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림이었습니다. 누군가 먹과 붉은 안료로 바위면에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선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림 속에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그 등이 무언가를 온몸으로 감싸고 있는 그 자세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 곁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여인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에 힘이 들어간 자세였습니다. 지키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오래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품 안에 아이가 저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월령이 제 발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은방울이 작게 울렸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아직 포수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겸의 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어머니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동굴에서 나온 건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포수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원령을 품에 안은 채 배수로를 거꾸로 기어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새끼를 골라 마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혈서는 여전히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태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날이 돌아오기 전부터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 어귀에서 서당 앞 마당에서 사람이 3지 이상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언제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그 아이가 봉수로 터에서 짐승을 건드린 것이요. 역참의 저주를 제 손으로 끌어들인 것이란 말이요.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조태겸의 말은 반복될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의심은 서서히 믿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굴을 알던 이들도 제가 지나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 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마을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설매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찾아가면 문을 열었고 말은 적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매는 약초를 다듬다 말고 낮게 말했습니다. 조태겸이 장날을 노리고 있소. 사람이 많은 날 그는 반드시 무언가를 칠 것이오. 강무지는 그 즈음 마을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 그를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태겸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어딘가 따로 노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포수의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것만 보는 눈. 하지만 그 눈이 향하는 곳이 원령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눈빛 안에 저기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장날 밤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온 상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뛰어다녔습니다. 모닥불이 몇 군데 피워져 있었고 흥정 소리와 웃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가장자리에 서서 조태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설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역참터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그 소리 위로 또 다른 소리가 덮였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불을 질렀다.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방향에 헛간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이들이 숨어 놀던 것을 저는 아까 보았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를 가로질러 역참터 쪽으로.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매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헛간 입구에 불길이 막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불길 옆으로 몸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무언가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월령이었습니다. 월령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헛간 안쪽에서 아이 하나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또 하나. 월령이 등으로 밀어내듯 이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나왔을 때 월령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털 끝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조태겸은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저 짐승이 불을 낸 것이요. 다들 보시오. 저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고 나온 월령을 방금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품 안에 혈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혈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피로 쓴 글입니다. 역참에 불을 낸 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참터 아래에 숨겨진 장부, 그 장부에 적힌 죄를 덮으려 한 사람이 불을 냈습니다. 그날도 그리고 오늘 밤도 목소리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태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무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가 조태겸 편에서 저를 막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지나쳤습니다. 조태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짐승을 잡으러 왔소.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본 건 불을 피하는 짐승이 아니라 불을 내는 사람이었소. 강무진은 조태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태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등성이에서 울음이 들렸습니다. 호랑이 울음이었습니다. 월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월령이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눈을 산 쪽으로 고정했습니다. 조태겸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무진이 그의 앞을 막았고 혈서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읽혔습니다. 불길은 잡혔고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월령은 제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을린 털 사이로 은방울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태겸의 죄를 공식으로 가리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들려온 그 울음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조태겸이 관아에 끌려간 건 장날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혈서와 마구간 바닥 아래에서 나온 비단 보자기 안의 문서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무진이 직접 관아에 발걸음을 했고 마을 사람 몇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고을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저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되고 무거운 것이 겨우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매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당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낌새에 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설매는 평소와 달리 한참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월령이 구석에서 설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매는 월령에게 시선을 한번 주고 나서 저를 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소.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이오. 설매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주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역참이 불타던 그날 밤, 설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역참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뛰쳐나왔고, 설매는 뒷길에서 그 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역참 안의 문서가 위험하다는 것을, 조태겸의 집안이 그것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써 두었습니다. 문서를 마구간 바닥 아래 숨기고 아이를 데리고 나올 탈출로를 설매와 함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을 고르게 쉬려 했습니다. 설매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품에서 저를 설매에게 건넨 것이 그날 밤이었다고. 그리고 다시 역참으로 들어간 것도 그날 밤이었다고. 남아있는 아이가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설매에게 저를 맡기고 불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셨소. 설매의 목소리가 거기서 한 번 끊겼습니다. 은방울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매는 보따리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펼치자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설매에게 미리 맡겨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방울을 단 짐승이 나타나거든 그것이 도현에게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그 짐승이 이끄는 곳에 진실이 있다고.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이어질 것을.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불 속으로 돌아간 것, 저를 살리기 위해 설매에게 건넨 것, 그리고 언젠가 제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올 것을 믿고 단서를 남겨둔 것. 그 모든 것이 제 몸 안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오래된 상처처럼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월령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옆구리를 가만히 몸에 붙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월령이 달라졌습니다. 먹이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얕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마구간 입구 쪽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코를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월령이 산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직 작다고, 아직 이르다고, 혼자 산을 살아가기엔 너무 어리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월령이 마구간을 나갔습니다. 제가 막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월령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제 발이 멎었습니다. 말리지 말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월령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천천히 고개마루 쪽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마루에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막 산 능선 위로 번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루턱에 서자 안개 너머로 두 개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월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멀찍이 서 있는 거대한 어미 호랑이. 어미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령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느낀 것인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월령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에 달린 은방울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으름이 빠진 자리가 반들거렸습니다. 꽃잎 세 장이 맞닿은 문양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월령의 것이기도 했고, 어쩌면 처음부터 이 산의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방울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방울이 제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월령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봉수로에서 만났던 그 눈이었습니다. 오래된 눈, 깊은 눈. 그 안에 두려움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잘 가. 그 두 글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려 했지만 더 말하면 붙잡게 될 것 같았습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월령이 몸을 돌렸습니다. 어미 호랑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안개가 발 아래로 흘렀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월령이 가까이 다가가자 코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월령이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오래 남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정했습니다. 마치 이제 내 차례라고, 내가 살아갈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고개마루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은방울이 새벽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 월령이 지나간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안고 가야 할 것.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방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